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장애인 인권팀의 조미연, 조인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공감 장애팀의 활동 소식으로 소송 이야기 하나를 해보려고 해요. 23년 3월 30일이었는데요. 그때 경계선 지능인의 장애인 등록 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활동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공감 유튜브를 통해서도 그때 당시 기자회견의 실황을 공유해 드리기도 하긴 했지만 경계선 지능인 장애 등록 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 이 어려운 이름의 이 소송은 도대체 어떤 사건인가요? 장애인 복지법상으로 장애 등록이 되어야만 장애인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당사자분께서 장애 등록을 해달라라고 이제 장애인 등록 신청을 내셨는데 지능지수가 72라는 이유만으로 반려처분을 받으셨고, 공감에서는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함께 그 반려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장애인 등록 신청을 했는데 지능지수가 72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 정도를 판정하는 기준에서는 지능지수가 72면 등록을 할 수 없는 건가요? 네, 매우 좀 불합리한 기준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요. 장애인 등록 신청을 할 때 판정하는 기준이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기준은 바로 지능지수이고,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만 장애인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 2점 차이이지만 당사자분께서는 지능지수가 72점이셨고 그 허들에서부터 걸린 것이죠. 그러면 사실 7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금으로서는 전혀 장애인으로 등록할 방법이 없는 건가요? 네, 당사자분도 마찬가지시고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아주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만 지능지수가 낮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장애 등록 신청이 어려운 상황이십니다. 그래서 장애인 지원 서비스를 전혀 받으실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지능지수를 중심으로 이제 굳이 나눠본다면 70 이하는 아니지만 71부터 한 85 사이의 지능 지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뭔가 따로 이제 명칭하면서 뭔가 사회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지능지수가 70 초과하시는 71부터 84까지를 이제 경계성 지능인 분들이라고 하는데요. 경계성 지능인 분들도 실제로 이제 등록 장애인만큼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교육도 마찬가지고 고용, 주거, 평생교육, 정신건강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요. 이러한 어려움들이 사실 여러 차례 논의가 되어 왔고 문제제기가 되어 와서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아니면 평생교육법, 특수교육법을 제정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이런 어려움이 해소되고 있는데, 실질적인 생활에서의 어려움은 지원 서비스로만 가능하고 그 점들이 아직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능지수 71에서 85 사이의 당사자들을 굳이 명칭하자면 경계선의 지능이다, 느린 학습자이다, 여러 가지 명칭이 있긴 하지만 그러한 단어를 차치하고 당사자들이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육에 대해서 지원이 되기도 하고 지방자치단체 자체에서 조례를 마련해서 지원을 하려고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다양한 제각기의 어려움이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어떤가요? 이 부분이 장애인 등록이라는 걸 통해서 좀 도움이 될 지점이 있을까요? 저희 당사자분의 예를 들어보면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운동화 신발끈을 묶는 것조차 어려우셨고, 또 생활하시면서도 말씀은 잘 하시는데 뭔가 행동을 하려고 하면 긴장이 되시고 아주 작은 기초적인 행동조차 하시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시려고 하셨지만 번번이 아르바이트 중간에 잘리기도 하셨고, 또 새로 고용된 곳에서 고용이 어렵다라는 얘기도 계속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일상생활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결국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 서비스 안으로 들어와서 그런 서비스들을 온전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사자는 지능지수가 70이냐 72냐를 떠나서 일상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에 대해서 전혀 국가 사회적인 복지 체계 안으로 편입되지 못하는 사정이 있는 거고, 그 부분을 조금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 같고, 그러면 이런 이제 맥락이 이어지는 것 같기는 한데, 공감이 이 사건을 통해서 만들고 싶은 변화가 있다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서 권고를 내린 바와 같이 더 이상 시혜적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의 온전하고 또 독립적이고 통합적인 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개선하도록 권고를 내렸는데요. 그거에 비추어 보면 공감은 단순히 이제 장애인 분들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내용에서 또 개인에게 맞춤형으로 어떤 서비스를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아왔고, 또 장애 등록의 범주를 확대하는 역할도 많이 해왔는데요. 에이즈나 아니면 CRPS 등이 장애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이 소송도 그런 차원에서 경계선 지능인 분들이 지금은 장애인 등록 밖에 있지만 장애인 복지 서비스 체계 안으로 들어옴으로써 더 많은 서비스를 받으시고 그래서 온전하게 사회에서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형식이 아니라 각자가 갖고 있는 실질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맞는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장애인에 관련된 법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어떤 문제, 쟁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저희가 최근에 진행했던 소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다음번에 활동 소식을 전할 때에는 승소 소식을 갖고 오면 좋겠습니다. 그러길 희망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